성북동 비둘기 김광석.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나님이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쉬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궁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에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람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난 새가 되었다. 오늘의 시. 성북동 비둘기들하고 같이 살다가 비둘기가 이제 번지를 잃고 그러지만 어쩔 수가 없죠. 인간들이 오염시키는 환경에 적응하는 수밖에.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우리 아파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이제 그 맷비둘기가 가끔 왔어요. 처음에 이사할 때는 산에서 날아와서 이제 먹을 거 먹다가 멀리서 사람만 비춰도 도망갔거든요. 근데 한 1, 2년 지나니까 이제 사람이 와도 도망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맷비둘기는 이런 데 다니는 그런 비둘기하고 다르게 꼭 그 부부간이 같이 다니거든요. 쌍으로 같이 다니는데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암컷이나 수컷이 멀리 안 보이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서로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먹는, 참 그런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사람만 보면 도망가더니 그때는 웬만하면 사람이 가까이 오지만 하면 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옆에 지나가도 뭐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글쎄요, 우리가 그 비둘기를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맷비둘기는 그 산에서 제멋대로 이제 자라는 그야말로 야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하고 친화력을 갖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사는 동네에서도 맵들기 내려와요. 내려와서 뭐 먹다가 아주 가까이 가지 않으면, 또 이상한 행동만 보이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하고 같이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도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산업계에 들어오면서 그냥 막 무조건 밀어붙이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뭐 길을 내고 하던 그때 시대하고 달라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동물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이때고 지금은 다르게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시가 있는데 그 밑부들기에 대해서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성북동 비둘기에 대해서 김원호 선생님의 시를 한번 이렇게 읊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러고 전에 이제 넉비둘기 하나 해야 되겠죠? 성북동 비둘기하고 이렇게 해왔던 대로 오늘은 그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행운이라고 했는데 토스카니니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죠. 근데 원래 그 토스카니는 이탈리아 첼로리스트였거든요. 근데 이 첼로가 바이올린을 부는 서서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할 때는 바짝 악보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첼로나 뭐 콘트라 베이스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첼로도 이렇게 멀리 이 활이 있고 앉아 있어도 이게 악기가 크기 때문에 악보가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 나쁜 사람은 그 악보를 보기가 상당히 힘든 거 이제. 그렇죠? 악기마다 다 다르고 뭐 트럼펫 같은 거 요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악보 이렇게 끼워도 되고 그렇지만 첼로는 어렵죠. 활이 막 활로 막 쥐어야 돼. 토스카니트라는 이탈리아 치트였는데 대단한 근시여서 그 악보 글씨를 말할 것도 없고 악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그 악보를 외우는 수밖에 없었던 거 이제. 그냥 다른 사람보다 많은 고생을 했어야겠지요. 왜냐면 외워야 되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악단의 지휘자가 일이 생겨서 갑자기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단장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침 악보를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를 대신 지휘자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음대를 다녀도 지휘는 언젠가는 이렇게 배웠을 거, 기본 과목에서 배웠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뭐 지휘에 맞춰서 했으니까 지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익숙해 있지만은 전문가는 아니지요. 어쨌든 그런데 그 악보를 다 외우는 사람만이 그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스카니밖에 없는 거 이제. 그래서 기회를 얻은 토스카니는 그야말로 온 힘을 기울여 지휘를 해냈다.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의 내용과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다. 다 외우니까요. 그 음악회는 대성공이었다. 그럼으로써 그 지휘 솜씨가 알려져 토스카니는 세계 인류 지휘자로서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행운이라는 말을 한번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두고 행운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행운도 알고 보면 준비된 자에게만 오기 마련이다. 복권을 사지 않고 복권 당선을 꿈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로 평소 실력을 닦아놓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오기 마련이고 그것을 두고 행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만 성공이 안겨지는 거죠. 그 임진왜란 때에도 그랬죠. 그 이순신장 다른 뭐 원균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 일기를 그분의 그 난중일기 보면은 엄청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딱 닥치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23등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준비되고 그리고 충분하게 닦아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거기에 맞는 행운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시를 이렇게 많이 쓰시다든지 아니면 수필을 썼다든지 소설을 썼다든지 글쓰기를 좋아하시니까 써놓고 있다 보면은 행운이 찾아와요. 뭐 작게는 채용은 날 기회가 온다든지 가령 뭐 자손들을 여울 때 사돈들을 하고 그때 들어갈 그 경비를 우리 이걸 경비를 이렇게 다른 데 쓰지 말고 책 내는 데 쓰자. 뭐 이래가지고 채용을 내는 기회를 얻는다든지 또는 뭐 어디 수상이 돼가지고 상금을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죠, 그죠?
마치 도요 할머니가 그 90대 90대 일기 저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98살인가요? 99살이지? 99살에 첫 시집을 냈거든요. 근데 미리미리 틈틈이 썼기 때문에 시집을 낼 수 있었고 순식간에 150만 부를 팔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준비된 분이었죠. 자, 우리도 뭔가 준비해 놓고 보자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특히 나이 드신 분은 세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자. 첫째는 일을 하자. 아무 일이나. 손자를 봐주는 것도 있고, 파트타임 같은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또 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배우자. 공부하자. 하기는 선생님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것도 공부하는 거죠. 그죠? 뭐, 그래도 들을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재미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 듣다 보면 들을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래서 재미있고. 세 번째는 노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 가다가, 뭐, 하다못해, 그, 야구르트 배라도 하나 흘려 있으면은, 주워다가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 그런, 마음의 여유, 모범이 될 수 있는 일. 그걸,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걸 그 길에 떨어진 뭐 어른의 슬리퍼 한 짝이 있다면은 그 부모는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을 갖다가 잘 보인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아 저분이 참 마음이 굳구나 이렇게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도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되지요. 어쨌든 그리고 오늘은 그 이미지 만들기 21강째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중요하긴 해요. 이게 이미지. 자, 이미지의 정의와 기능. 이미지를 우리말로 써보라 하면 자신 있게 쓸 사람은 드물다. 우리말로 쓴다는 거. 또 썼다 하더라도 그게 머릿속에 선명하게 와닿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이미지를 심상이라고도 하지만은 하고 또는 영상이라고도 하는데 심상은 마음에 그려진 그림이고 영상은 우리 어떤 그 머릿속에 화동사진처럼 그려지는 그런 걸 그런 거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영어로 그냥 이미지라고 쓰이는 것만 못하다. 그것은 마치 텔레비전이나 슈퍼마켓, 핸드폰 등의 의뢰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작업과 같겠다. 의 경우 텔레비전을 볼틀, 컴퓨터를 샘틀, 슈퍼마켓을 무슨 큰 가게, 핸드볼을 손공놀이라고 한다면 원형을 읽고 외울 때 와닿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고 외래한 것은 그 나름의 고유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게 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요소는 운율, 두 번째는 심상 뭐 그러는데 이미지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저 다윗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지라고 그냥 하자. 이미지라고도 이미지 우리 외래어를 표기하는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는 원래 심리학에서 쓰이던 말이다. 감각기관에 대한 자극작용 없이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영상으로서 과거에 지각했던 자극물을 상기시킨 것도 있고 여태까지 지각했던 일은 없으나 소설을 읽거나 남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도 있으며 간접 경험에 의해서 또는 수학 문제나 퀴즈 등을 풀려고 할 때 떠오르는 심상도 있다. 국어사전적 풀이로는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이 감각적 영상이라고 말하고 있다까지 그냥 그렇다는 것만 여기서 그냥 이미지는 이미지로 알자. 그리고 심상 뭐 영상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심상 마음의 그림 하여튼 그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자고요. 자,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수한 이미지를 통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게 시이다. 추상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특수한 거예요. 이미지. 나는 기쁘다. 추상적 표현이에요.
내 마음은 밤하늘에 치솟는 뭐요 저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림이 그려지지, 그죠? 내 마음은 너그럽고 그리고 다양하다. 그러면은 추상적이죠.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다양한가 모르겠지. 근데 내 마음은 호수다 하면은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호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호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거다가 배를 띄우고 별들은 그 호수에 잔잔하게 이렇게 들여오고 어떤 나쁜 사람은 돌을 던지고 그렇죠? 우리 마음에 돌 던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오줌 누는 사람도 있고 그지요? 그럼 내 마음은 호수다 하면 추상이 아니고 구체적이지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도 살고 별빛도 비추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휘파람이면 노래도 하고 뱃놀이도 하고 어떤 놈은 돌 던지고 어떤 놈은 거기다 오줌도 놓고 그게 내 마음이다. 그러면 시가 되는 거지요. 그죠?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 따라서 이미지는 우리의 감각의 호수예요. 사물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한다고 할 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한다면 그죠? 나그네 길. 인생은 외로운 거야. 그러면은 좀 시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근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하면은 저 개나리 보증 하나 짊어지고 먼 길을 또박또박 걷고 있는 나그네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인식한다. 이것은 표현할 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화하여 더욱 선명히 인식하게 하고 시적 상황을 암시하여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시킨다. 시인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달하고 싶은 관념이나 경험, 상상적 체험을 호소력 있는 상태로 형상화시킬 수 있다. 형상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형상하는 거. 여기서 시의 세 가지 측면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다. 시인이 본 작품 속에서 표현하려고 한 의도적 의미가 하나 있고 작품 속에 실제로 표현된 실제적 의미가 있고 독자가 해석한 의미가 있다. 시에 나타나는 감정과 정서, 환상 등은 시인 자신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때문에 독특한 매개 수단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엘리엇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 강의에서 얘기했죠.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이 제가 이제 봉사활동할 때 장애인들 봉사활동할 때 그 지적 장애를 가진 50대 먹은 처녀가 글을 썼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언니가 나를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마 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을 조금 줄였더니 조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껐더니 밖에서 새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 하면 문명의 이익인데 그 지적 장애를 가진 물론 천재적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명이 이게 문명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 글을 쓴 건 아닐 거예요. 자기 경험이지, 그죠? 그냥 독자적 해석과 의미가 있죠. 제가 읽을 때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은 이거는 이제 문명의 이익인데 그걸 줄임으로써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언니 목소리가 듣고 언니의 칼 도마 소리가 들렸고 그다음에 좀 줄이니까 내 피부치인 내 피가 섞인 조카의 우는 소리가 들렸고 다 끄니까 자연의 소리 새가 들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하고 가까워지려면 문명이 이익하고 좀 멀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독자인 제가 해석한 의미는 다른 거지요. 그죠? 자, 그래서 건 T.S. 엘리엇 유명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삶의 무의미함과 권태로움을 나는 커피 스푼으로 나의 삶을 대질하였네라고 표현했다. 커피 스푼 요만한 거 가지고 일상생활 그렇게 한두 스푼, 두 스푼 이게 바로 우리 삶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권태로운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커피 스푼으로 한번 삶을 대질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참 지루하고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커피 스푼은 서구인에게는 일상의 생활 스푼인데 그것을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표상하는 객관적 성분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미지의 종류는 이미지의 언어가 발달에 따라 감각적 이미지가 있고 비유적 이미지가 있고 상징적 이미지가 있다. 자, 감각적 이미지. 한마디로 감각적 체험의 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눈으로 보고 청각적 귀로 듣고 미각적 맛보고触각적 닿고 취각적 기관적 근육 감각적 이미지 등이 있다. 그 총로로 방문 먼 산 정운산 낡은 기와집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자, 시각적 이미지를 설명할 때 대체로 많이 이용하는 방목어리 청로로. 첫째는 산과 청운사, 낡은 기와집 모두 청록색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산과 자하산, 봄눈도 푸른색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년에서의 구름도 푸른 하늘과 대비되는 희고 맑은 색감이 시각적 이미지이다.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싹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북정 물장소.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북정서부터 와가지고 애들 가르치려고 먹고 살려고 한강물을 퍼다가 이렇게 물 웅덩이에다 이렇게 부어주고 새벽에 이렇게 간 소리를 작가가 듣는 거죠. 자, 머리맡에 찬물을 싹 붓고 빈 물지개를 짓고 꿈결처럼 멀리 사라지는 묘사. 시인과 불청 물장소의 인간적인 애처럼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환기되고 있다. 귀로 들리지요?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싹 붓는 소리. 그만 가슴을 디디면 멀리 사라지는 소리. 청각적이지요. 이처럼 청각적 이미지는 때로는 청각 상징을 이용해 효과를 거두는데 대표적인 것이 꽃교 맴매 쾅 같은 의성이다. 의태어 하면 곰실곰실 느린 이런 게 의태어고 이렇게 어떤 형태. 의성어는 어떤 소리가 있는 거. 그걸 의성이라고 하지요. 사운드 심벌리즘이라서. 온집안에 퀴퀴한 돼지를 했네. 사무실 패드의 이장집 사람방에서 중톳을 잡아 날구지를 버린 덕에 우리 딸 한사님 분은 헛간에 죽치고 개평돼지 비계를 새우젓에 찍다. 담배도 전표도 바닥난 주머니 자우복과 뼛속까지 스미는 곰팡내 냄새. 의신은 장모처 시골 장단 공사장을 배경으로 연일했째 비가 쏟아져 일을 하지 못하고 공사장학관에 모여 한담을 나누고 있다. 그러는 중에 이장집 사람방에도 돼지를 잡았는데 인부들은 그 돼지고기를 새우젓에 찍어 먹으면서 한담을 나누고 있다. 이 시에는 돼지비린내, 헛간 냄새, 자우폭 냄새, 곰팡이 냄새 등의 후각적 감각을 자아하고 있다. 이런 중에 개평돼지 비기를 새우젓에 찍습니다 해서 미각적 감각을 가미하여 장마철의 지루함과 인부들의 무료함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 느껴지지요. 그 이미지, 그죠?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아른거립니다.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언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길들인 것처럼 언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지우고 보아도 따뜻함과 차감의 피부감각이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 돼요. 그래서 이른바 열도심상과 냉각심상의 대비가 잘 되어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이게 저희 세대만 해도 좀 이해를 가요. 왜냐하면 한문을 조금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한글 세대지만 철저하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쓰시고 그래서 읽었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은 이걸 이렇게 쓰면은 이걸 알겠냐고요. 근데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에서 그렇고 이런 막, 학자연한 이런 말들을 쓰니까 어쩌서 저도 썼는데 언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열도 심상과 이거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냉각 심상, 마음속에 이렇게 추워 움츠려지고 서산한 거, 이것이 대비다. 서로 이렇게 맞섰다. 이런 뜻 있죠. 따뜻한 따뜻한 차가움의 대비. 이걸 갖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대워. 차가움과 따뜻함 느낌이 대비. 이런 말을 이렇게 이제 열도 심상과 냉각 심상의 대비. 이렇게. 근데 저도 그냥 그대로 한번 썼는데 이렇게 좀 비판 좀 하려고 우리가 배운 대로 썼는데 바꿔야 될 거야 아마. 시간의 둔탁한 대문을 소란스럽게 열고 들어선 밤이 으스럼과 부딪혀 기둥을 끌어안고 누런 밀밭을 밟고 온 그 밤의 신발 밑에서 향긋한 보리 냄새가 오죠. 공감각의 예지요. 그 공감각은 대상에 접하여 촉발되는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옮겨지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감각이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위시를 예로 하자면 일행 둔탁하는 청각 이미지며 동시에 근육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근육 감각과 기관 감각을 혼동하기 쉬운데 기관 감각은 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 애가 탄다 같이 신체 한 기관의 감각을 말한다. 이행 소란스럽게는 청각 감각이고 사명의 의스러움은 시각, 발행의 향긋함은 후각 이미자, 이보던 실어 두고 공감각이라고 한다.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시험 많이 나오죠. 공감각, 푸른 종소리, 여기에 분소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뭐 이런 거다 공감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등은 한행의 시각과 청각 등이 혼합된 공감각의 예이다. 이건 두어 번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죠? 읽으시면 더 확실해지고 쓰실 때 이제 도움이 되겠죠. 나는 이런 건 내가 느꼈는데 공감각이네. 바로 이게 이런 거. 눈 받고 누우면은 그때 시상이 귀로 들려오네. 삭삭 발걸음. 멀리서 눈 오는 소리는 멀리서 어느 여인이 옷 벗는 소리 같이 싹 이렇게 눈 오는 소리. 그렇게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이런 게 이렇게 그걸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씻을 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죠? 어디까지나 이론이 있지만은 하여튼 오늘은 이미지 만들기 이걸로 끝내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